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여러분, 9월 27일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현 시간부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23년도 1월 30일 날 출시가 되었어요. 일단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원래 조건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억 원 이하 주택을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장 50년,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3년 이내에 처분을 한다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동일 조건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 없이 대출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억 원 이하 주택보다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아파트 구매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내가 돈이 없었는데 대출도 소득이 없어도 해주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최장 50년에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장점이 있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DSR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나 해서 저도 뭐 DSR, DTI, LTV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DSR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Debt Service Ratio라고 표현을 하네요. 1금융권에서 DSR이 적용이 됐고요. 1억 원 이상 대출을 하면 무조건 40%의 DSR이 규제가 됐었어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로는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대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단에도 써놨지만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죠.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두 번째,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으로 인해서 금리 버프 효과를 누렸어요. 이 내용이 이유는 뭐냐면 시중금리는 7%대에 육박을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4%였어요. 4%대 금리였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 있어요. 아까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에요. 증가액. 대출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근데 23년도 3월까지는 오히려 대출이 줄었었어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5조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3월에서 4월 달로 넘어가면서 가계대출이 2000억, 5월 달은 2조 8천억, 6월 달에 3조 5천억, 7월 달에 5조 3천억, 8월 달에 6조 2천억. 증감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생긴 이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지난 9월 8일입니다. 23년도 9월 8일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데이터 기준으로 대출 신청액이 현재까지 37조 6천만 원이래요. 죄송합니다. 최초 목표액이 39조 6천만 원이긴 해요. 근데 현재 중단을 하게 된 게 너무 빠르게 죄송합니다. 글씨를 못 쓰네요. 너무 빠르게 가계대출이 급증을 했다. 현재 95%까지 현재 가계대출이 일어난 상태고요. 왜 갑자기 중단을 한 거냐? 당초 계획은 1년간 운영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연 중단을 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급증하는 가계대출하고 연체율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업대출은 현재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아래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인데 22년도 12월까지는 6억 원 미만의 거래하고 대출이 많았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면서 6억 원 미만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9억 원에서 15억 원대 아파트 거래 비중, 거래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출을 일으켰겠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20% 언저리였는데 다음 연도 23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래프가 상승을 합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대출을 받은 거죠. 거기에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가 되면서 이게 또 한몫을 했어요. 규제 지역이었던 것들이 비규제로 다 전환을 하면서 규제가 되어 있었던 지역들을 해제하고 또 거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없어도 DSR 규제도 받지 않고 대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6억 원 이하의 아파트 구매력이 높았던 소비자들이 말하는데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달에 시행되면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까다롭게 대출 심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이어서 읽어보면 22년 4분기부터 아파트 거래 비율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거래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22년도 4분기 기준 거래량 지표를 보면은 21%에서 23년도 1월부터 갑자기 29% 상승을 했다. 아까 얘기한 내용입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와 대출이 좀 비중이 높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보다는 6억 원 이상, 그러니까 9억 원까지 봐야겠죠.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아파트보다 상급지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대출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23년도 1월부터 시행된 이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론은 자금이 풀리면서 대출을 받아서 상급지로 이동을 했다.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고요. 그리고 고가 아파트 대출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이것을 해소하게 되면서 접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뭐 기회라면 기회죠. 내가 인천에 살고 있다가 서울이라는 데로 상급지로 이동을 했으니까. 다만 나의 부채도 같이 늘어났다. 아쉬운 게 19년도, 20년도 때처럼 제로금리였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상급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로금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날의 칼이긴 해요. 근데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시황이 굉장히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지역의 아파트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더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는 수요가 대거 늘어났다. 이것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국 집값은 유지시키고 연착륙이라는 정책 운영이 맞기는 하나 이 무분별한 대출 자금이 풀리면서 국민 부채와 현재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좀 더 넓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만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시적 경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시적 경제 상황에서 이 고금리 시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지금 엄청난 부작용으로 발생될 거라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무리해서 대출을 하면 안 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 1번 거래가 감소한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니라 6억 원 이상 되는, 하지만 이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내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다 대출을 더 끌어당겨서 거래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됐어.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구매를 못 하신 분들은 일단은 당연히 못 하는 거고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겠죠. 지금 무분별하게 대출이 일어났으니까. 그렇다면은 거래는 감소할 거고요. 2번 수요가 위축된다.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다. 3번 강남을 중심으로 현재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가는 상황이다. 4번 한국 부동산의 신뢰성이 바닥이다. 이랬다 저랬다 정책. 자주 바뀌고 개정되고 삭제되고 정부에서 운영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정부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쉬어갈 땐 쉬어가고 투자할 때 투자하고 이러면 되겠지만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요즘에 너무 정책이 뭐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 개정됐다 삭제됐다 뭐 이랬다 저랬다 1년간 할게요. 우리 특례보금자리론 1년 동안 할게요. 근데 갑자기 또 그냥 안 해. 쓰레기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편의점 가서 사고 뭐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 중단이 된다고 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는 드리지만은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리하게 지금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집을 구매해야 될까? 실제로 그 미분양 주택 현황이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펴놓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주 보는 뭐 부동산 채널 중에 뭐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뭐 한문동 교수님, 뭐 김용희 교수님, 그 김강석 교수님, 교수님들, 대표님들 다 통일되게 얘기를 하세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다. FOMC에서 지속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유지할 거다.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잡힐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올릴 거야. 계속 강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집값을 또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부동산이 10억인데 내일 20억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오를 거야라는 이런 불패시나 이런 것들에 너무 신뢰를 갖고 보면 안 되는 시황 같아요. 현재는 어찌 보면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현재 시기는 아니다. 금리가 2%까지 내려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돌아오겠죠.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금리가 그래도 3%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내가 원하는 유심히 지켜봤던 부동산을 준비가 돼서 그때 도전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현금을 확보하자. 내년에 24년도 경매 시장을 주목하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리한 대출을 이미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을 6억 이상 받잖아요. 원금과 이자, 뭐 이자만 해도 일단은 350에서 4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유지가 될까요? 생활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 크게 대출에는 부양책과 규제책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부양책이잖아요. 이 부양책이 지금 제 생각엔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부양책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 하방 압력이 높아질 확률이 높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전까지는 지금보다 나은 완화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잠시 지켜보면서 쉬어가자. 내년 4월이 총선이 있대요. 총선이 있어서 아마 부동산을 계속 더 거심하게 건드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상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23년도 9월, 오늘이 9월 27일인데 9월 27일 날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지금은 하는 시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